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고물가, 또 고금리에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7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립니다. 물가냐 경기 침체냐 이 양갈의 길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갈수록 고차방 정책이 되어가는 경제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가장 최근에 좀 나왔던 지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뭐 0.5%를 하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던 걸 보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내용을 보면 이제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어떤 성장을 견인을 했고 거기에 우리의 좀 어떤 든든한 중심축이었던 수출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0.7이라는 숫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저도 0.7 일단 봤을 때는 좀 놀랐어요. 저도 한 0.5 정도, 0.4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잘 나온 거네요, 그래도. 아주 잘 나왔죠. 소비가 지금 3% 올랐는데 예. 그 소비가 어느 분야에서 올랐는지 보니까 거의 다 서비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5월 산업 동향을 좀 돌아가 봤더니 좀 서비스 생산이 좀 차근차근히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선 그런 걸 본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놀랐지는 않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도 그냥 뭐 경기가 나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놀란 면이 있었고요. 수출 감소는 아마 다 예측을 좀 했을 겁니다. GDP 통계를 봤을 때는 이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량 비슷하게 생각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관세청 숫자를 봤을 때 4월하고 6월에는 수출 물량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수출은 그렇게 잘 안 될 것이다 예상됐었는데 지금 소비가 올라간 게 그냥 상당히 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놀랍고 좀 기쁜 거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맞아요. 국내 소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러면은 좀 우리 금년의 경제가 그래도 비교적 나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소비가 좀 불안하죠. 지금 뭐 우리 경기 침체도 얘기했지만은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유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비스 위주로 지금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그러면은 뭐 정부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선 서비스 소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네네. 일단은 기쁜 그런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좀 경계할 점이 있어야 된다면 설비 투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1.0% 떨어졌고 예. 1년 전체를 본다면은 7.9%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설비 투자가 떨어졌다면은 그만큼 좀 기업들이 미래의 경제를 잘 못 본다는 잘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얘기니까 요것은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비스 쪽에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네네. 숫자는 꽤 괜찮은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하반기가 조금 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수출 쪽에서도 지금 안 좋아질 것 같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경제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소비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잘 나왔지만 올해 성장률을 잘 선방할 수 있을지는 조금 하반기가 걱정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하반기에 대한 걱정을 좀 담아주셔서 좀 근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소비 차원에서는 2분기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미 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근데 이제 소비 심리 지표 자체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3분기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사실은 7, 8, 9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걱정을 한 게 7, 8월에 흔히 말하는 그 여행 수요라고 하죠. 네네. 휴가 수요가 몰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9월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요를 너무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은 약간은 사실은 희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 소비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뭐 3분기를 일단 예측할 수 있겠고요. 수출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출 특히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결국 대외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 ECB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죠. 그러니까요. 예상치 못하게 네.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미국은 뭐 지금 경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중국이 또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네. 특히 이제 한국은 대외 의존도,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네. 수출 부분 역시 아마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뉴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간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6월 달이 피크를 찍고 특히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비해서 한 10% 이상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밀가루라든지 이런 옥수수 이런 곡물의 선물 가격들이 그러니까 9월, 10월에 이제 들어오는 가격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의 동향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좋긴 하지만 네. 여전히 대외 환경이 좋지 않고 소비 심리 같은 것은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정환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 중에 수출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먹여 살려왔던 주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좀 부진했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하강하고 있고 차갑게 식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고 또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기존 4.4에서 3.3까지로 많이 낮췄어요. 양 교수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큰 악재 아니겠습니까?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 그렇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분기에 대중 수출이 가장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이 좀 멈췄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대부분이 이제 중간재니까 네. 거기서 생산이 멈췄으면 우리나라 수출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이게 그 2분기에 끝나느냐 아니면 3분기에도 계속 되느냐 중국이 셧다운을 계속 할 거냐 그게 지금 관점인데 네네. 뭐 근본적으로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건데 중국이 생산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 지금 뭐 벌써 봉쇄 정체들 셧다운 같은 건 끝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수출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둔화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수출을 별로 못한다면 우리도 대중 수출을 별로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수출이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중 수출이 그렇지만은 계속 대중 적자가 될 거냐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사실 그 말씀해 주셨지만 또 짚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 경기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정책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집값을 네네. 잡기 위한 그 중국 중앙 정부의 정책이 또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지어놓고 사실 팔리지가 않아갖고 건설사들이 뭐 도산을 하거나 짓긴 지었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설 경기 쪽에서 중국은 사실 건설 경기가 중국 경기를 이제 떠받치는 측면이 네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중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하방 리스크가 또 건설 경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면 뭐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네. 그럼 수출의 약세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수출의 약세는 사실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도 지금 뭐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사실 중국과 미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 한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요. 뭐 그 두 나라가 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된다면 우리의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 경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주력 수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식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고, 얼마 전에 SK도 뭐 투자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수출 쪽에서는 앞으로 다 예상되는 것들이 조금 굿뉴스보다는 네. 안 좋은 쪽의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현 교수님 아까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출을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수출이란 것은 결국은 세계 경기 아까 다 그러니까요. 교수님들께서 상대국들이 있으니까. 예, 상대국들이 있고요.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주가 같이 공동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 예전에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 뭐 자동차 만드는 한참 걸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결국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수출 양 교수님이 수출 물량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출 물량 떨어진 것에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 엎친 데 수밖에 덮친 없습니다. 격이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4월달 수출 같은 게 약간 좋았을 때는 수출 물량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지고 수출이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효과, 그 가격 오른 효과도 사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의존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고 크니까. 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물량 혹은 물량도 지금 얼마 더 수출할지 예측이 안 되고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수출이 늘어나기는 뭐 단기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내년이 돼서 이제 금리 정책이 좀 바뀌고 이런 세계 경제 자체가 공급망도 원활히 돌아가면서 회복기에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침체로 안 가고 회복기에 들어간다면 이제 수출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단기간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계속 들어보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좀 걱정스럽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정부도 6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하향 조정했던 IMF도 우리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2.5에서 2.3으로 낮췄는데 그만큼 뭔가 경기 침체 그림자가 점점 좀 짙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이 그 한 45% GDP의 45% 차지하고 또 소비도 한 45에서 50% 차지하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증가한 게 왜 그렇게 좋은 뉴스냐? 수출은 떨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네. 세계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비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출 둔화하는 것을 국내 소비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때문에 그래도 이번 2분기 그 뉴스가 그래도 그 기쁜 뉴스가 조금 네. 숨어 있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소비자 침체 가능성도 있고요. 심리도. 심리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코로나가 이제 다시 이제 돌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그 소비마저도 이제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양축이 다 무너지는 셈이죠. 그러네요. 수출도 안 좋아지고 소비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그 목표 뭐 2.6%를 달성하려면은 네. 3, 4분기도 지금 우리가 한 1, 2분기 정도는 달려야지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달려야 되니까 그게 지금 좀 어렵다는 거죠. 1분기는 우리가 수출 때문에 살았고 2분기는 소비 때문에 살았고 3, 4분기도 그렇게 운이 좋을까? 그게 좀 염려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거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희망을 그냥 저버릴 필요는 잘라버리긴 없다. 싫은데 특히 소비가 이번에 진짜 좀 예상 외로 높게 나왔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려울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어렵겠지만 가능성의 끈을 놓지는 말자라고 또 희망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제 2점대 초반 정도로 이제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더 생각이 낮게 나요. 갈 더 낮게 갈 거라고 보셨군요. 저는 약간 보고 있는 편이고요. 제 얘기가 실현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근데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출 소비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투자 쪽에서는 지금 설비 투자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도드라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않다라는 예. 얘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얼마나 정부 소비를 해주는지, 정부가 얼마나 지출을 해주는지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 네. 지금 뭐 현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간에 지출 쪽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겠다라는 안 쓰겠다라는 네네.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도 뭐 기대할 게 그렇게 없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한 2점대 한 2.3이나 뭐 2.3 이하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GDP 성장률 부분별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5가지 항목 중에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잘 통제가 돼서 예. 소비가 지금 소비가. 탄력이 붙은 소비가 계속해서 간다면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런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지금 제약 요인이 오는 부분이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면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울리고 웃기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쪽으로건 좋은 소식이 나타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글로벌 경기에 또 묻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환 교수님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분기가 아까 바캉스 휴가철이라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주셨으면 3분기, 4분기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좀 보기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살아난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예. 또 소비가 살아난 게 반드시 바람직한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우려가 되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에 따라 소비를 강제적으로 위축시키겠다고 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고 네.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는 이 순환적인 고리를 끊겠다라는 게 긴축적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은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 아마 예측치 2.6%라고 했지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드시 나쁘냐 소비가 위축되는 게 반드시 나쁘냐는 사실 그러니까 수출이 위축되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반드시 나쁘냐는 좀 다른 이야기고 왜냐하면 정부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는 소비를 강제적으로 위축시키겠다. 투자도 강제적으로 좀 인플레 위축시켜. 잡겠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이 채널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한번 이렇게 꺾어져야 사실은 다음번에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깊어지고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막고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GDP 성장률은 안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차에서 안 좋은 결국은 소비가 위축된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재정 지출 역시 지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 지출이라는 건 수요고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 긴축적 정책을 가서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겠다라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통한 어떤 소비 부양이나 그냥 실제 민간 소비 지출 자체가 막 늘어나는 것 그 사실 자체 좋은 것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핵심이 석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석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 예. 연착륙을 한다면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렇게 높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뭐 계속 뭐 고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겁니다. 공급망 문제가 아직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이 뭐 미국의 9%, 우리나라의 6%보다는 떨어질 거거든요. 물가가요? 물가 상황. 인플레이션율이요. 네. 인플레이션율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좀 숨틀 통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연착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석유 가격이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예, 그 수요가 약간 바뀔 때마다 그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또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은 또 가격을 팍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석유 가격 같은데 지금 석유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3, 4분기도 어떻게 될까 네.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인 그렇네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연착륙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 경기도 좋지 않다, 침체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재무장관, 그러니까 전직 재무장관 또 현직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재무장관의 어떤 입장차가 나오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무장관 뭐 전현직이긴 하지만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네,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니 옐런이 전직도 그 페드의 연준 의장이었고요. 의장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포지션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 기본적으로 제네 옐런이 굉장히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제네 옐런뿐만이 아니고 페드에 있는 아주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지금 그런 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레리 서머스가 있는 거고요. 전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 얘기를 아까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 사실 소비가 정말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소비의 미국은 나라죠, 정말.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기가 향후에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는 소비 쪽에서 회복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심하게 곤두박질 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의 이면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시계를 되돌려 보면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가계들의 저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가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가계의 밸런스 시즌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저금리를 한동안 하면서 이 자산 시장 쪽에서 주가가 괜찮았고 하우징 프라이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측면에서의 이제 플러스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다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세 가지 좋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괜찮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의 의미는 페드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했을 때 언제까지 가계들이 이것들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소비를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제 이종환 교수님께서 소비랑 금리 사이의 이제 관계를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비 쪽에서도 사실은 어느 순간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미국의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가계가 얼마나 버텨내느냐, 그걸 언제까지 참아내면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신데 반대로 그러면 서머스 장관에게 얘기는 그거를 가계가 버텨낼 여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시한이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그런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이고요. 오늘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월마트가 성과가 안 좋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분기별 결국은 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몇몇 그러니까 S&P 500 중 봤을 때 70~80%는 2분기에 괜찮았다라고 하고 가이던스 자체도 결국은 이번에 발표할 때 다음 기회에 얼마 나올지 영업이익 같은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가이던스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월마트 같은 큰 기업들 또 수요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면서 이제 주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 성과들이 사실은 이제 나오면서 아마 이게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지금 제너 옐런 장관 쪽 입장은 결국은 고용이 괜찮고 소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기업들 역시 버티는 기업들이 있고 못 버티는 기업들이 있는데 못 버티는 기업 지금 월마트 같이 수요에 민감한 기업들이 약간 못 버티는 경향이 나오니까 이제 경기가 휘청하고 반대로 아까 S&P 500도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약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경로로 갈지 그리고 그 서머스 전 장관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그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자율이 계속 올라갈 거고 상당 기간 이자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인데 그 상태에서도 결국 소비 위축을 안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소비 위축이 되면은 더 중요한 거 고용을 안 줄일 것이냐 기업들이 이렇게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을 안 줄이고 투자를 안 줄이고 계속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아까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혼재된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다 나쁘게 나왔으면은 서머스 장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3분기 예측치 자체가 내놓는 것들이 몇몇 기업들도 반절 이상의 기업들은 좋게 나오고 또 아닌 기업들도 아니다고 나오니까 섞여 있는 상황이라 이게 조금 가봐야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뭐 현 시점에서는 맞는 상황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하고 좀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착륙의 뜻이 뭐냐? 경기가 어느 정도 약간 둔화는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멈추진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실적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연착륙에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뭐 아주 완전히 망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S&P에서 지금 한 70%는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좀 수요가 둔화되는 수요가 계속 되면서 좀 공급망 문제가 좀 풀려가지고선 인플레이션율이 내린다면은 그러면 연착륙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서머스 전 장관이 좀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계속 수요가 안 꺾이면은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고 계속 금리 올려야 된다면은 지금 두 분이 얘기했듯이 그 수요가 크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경착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수요를 꺾기 위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염려를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둔화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연착륙에 가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뭐 꼭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는 또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얼마나 또 큰 충격이 올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금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금리 결정을 할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회의를 FOMC 회의에서 기존에는 뭐 100bp라고 하는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또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저희도 질문 드려본 18분의 전문가에게 답변 100%가 75bp를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100bp,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이나 혹은 50bp, 빅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접어뒀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 상황인데 일단 허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기존에는 뭐 100bp 얘기 나오고 패드워치에서 뭐 100bp가 막 비율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100bp를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의문까지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5bp, 100bp 혹은 50bp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저 100%의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75bp 올릴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시장과 소통하는 메시지는 75bp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0이나 100을 선택한다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약간의 예상과 다른 시장을 결과. 놀래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것이 100bp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페드에서는 더 안 좋게 보고 있구나. 또 상황은 그래서 왜 70으로 안 하고 100을 했냐에 대한 그 자체가 네.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75bp를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2.25에서 2.5 상단이 2.5로 가는 결국 그 금리가 7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허준영 교수님도 75bp를 예상해 주셨어요. 이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은 울트라 스텝이 나온 이야기 자체가 6월 소비자 물가 너무 높게 9.1% 나오니까. 찍고 보통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한 8.8% 정도였는데 맞아요. 0.3% 이상이 나오니까 상회하니까. 더 극적으로 울트라 스텝을 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생겼고 네. 이에 따라 사실은 그 일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뭐 시장 참여자들인지 결국은 100bp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100bp에 대한 우려는 좀 아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의견이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6월 물가 발표치 나오고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한국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계약 관계인데 물건을 살 때 뭐 1, 2년 계약을 할 때 투영을 해서 실제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늘 이야기하지만 원유 가격이 좀 꺾였다. 그다음에 소비 같은 거 위축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실질적인 지표들이 6월이 안 좋았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것만 반영했기 때문에 네. 7월, 8월, 9월 이게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6월은 서프라이즈였지만 우리가 6월 달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뭐 석유 가격이라든 이런
흔히 말하는 다양한 소비라든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금리를 100bp 올리는 것은 사실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주고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을까라고 사실 많이들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6월하고 7월에 비교해서 좀 잡혔고 그다음 다른 지표 역시 지표도 역시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좋았지만 다른 지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나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 그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휘발유 가격. 그런데 그 지금 국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6월 중순에는 1갈론당 한 $5 좀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4.33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갔고 그리고 다른 그 상품, 물자, 커머디티 가격, 곡식이나 그 금속 같은 가격도 네네. 떨어졌고 그래가지고선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6월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노동시장 통계를 본다면은 그 통계만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러면 100 베이시스 포인트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좀 좋은 징조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는 어떤 빌미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75 BP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에 FOMC 회의가 열리면 8월에는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발언들은 나오겠지만 금리 결정을 하진 않는데 8월이 지나면 이제 3번의 연준의 회의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과연 그러면 연준은 마지막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과연 올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슈인직설에서 저희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9월에는 일단 50bp 그리고 11월, 12월에는 25bp라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고 좀 독특한 답변으로 최근 상황에서 좀 여겨질 수 있는 게 아마 동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 동결은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물가에 대한 상황들이 좀 잡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허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은 7월은 75bp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남은 이제 9월, 11월, 12월에 미국의 금리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갈 거라 보십니까? 저도 지금 나온 결과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50, 25, 25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같은 지금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제가 하게 된다면 네네.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나 곡물 가격 같은 것들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75bp였다가 그 다음에 50으로 갔다가 25 정도로 두 번 가면서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약간 바꾸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것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조금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힌다는 가정 하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금리가 아마 한 3%대 중후반 정도가 네, 올 말에 우리가 보게 될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중반 정도의 금리로 만약에 연말에 기준금리가 잡히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물가가 잡힌다면 네네. 내년에는 인하하는 쪽도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인하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맞아요.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꺼야 되죠, 그런 빨리. 거고요. 예. 사실 그런데 결국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통화 정책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매파라고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FOMC 멤버들 중에서는 이제 비둘기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이 경기의 침체를 조금 방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아마 내년 중반부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는 가정하에 네네. 내년 중반부터는 미국이 다시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약간씩 돌아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교수님 어떠세요?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허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의견이에요. 의견이세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11월에 저는 빅스텝을 간다라고 쓰긴 썼지만 네네. 근데 뭐 사실 큰 차이가 있는 의견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네. 빅스텝으로 내려가고 베이비 베이비 스텝으로 스텝으로. 내려가는 인상폭을 줄여가는. 그 흔히 말하는 인상폭을 줄여가는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견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6월 달이 피크가 사실 아니냐라는 사실 이런 물가가요? 물가 자체가 이제 그 지표 자체 그러니까 물론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들이 네네. 누적적으로 오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최악의 외부 요인은 6월 달에 끝난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외부 요인들이 6월 달에 조금 풀어지게 되면은 한 분기나 예. 두 분기 가면은 사실 실제 인플레이션 9% 가다 약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필요는 사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그 계속 지표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9%에서 갑자기 3%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하긴 하겠지만 당장의 피크 자체는 3분기나 4분기 초쯤 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고 피크가 오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폭 올려가지고 긴축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금리 인상폭을 줄이면서 이제 정점을 찍고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나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피고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된다면 이제 투자를 다시 유도하고 뭐 고용을 유도하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선순환 사이클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연착륙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경로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게 좀 빨리 끝나준다 그러면 그렇죠. 금리 인상폭이 더 줄어들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환율, 금리 얘기하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금년 말에 한 3.5%로 간다면은 미국이 중립 그 이자율 보통 때 적절한 금리는 한 2.5%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1%씩이나 더 높단 높네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2%꼭 2%는 아니라고 해도 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뭐 한 3, 4% 된다고 한다면은 금리를 내릴 그런 그 정책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찬물 기억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네. 여기서 언제든지 미지수가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 역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뭐 세 분 말씀대로라면 한 연말에는 3.5% 혹은 그보다 조금 높은 경우 정도로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랑은 뭐 금리 역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금리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금리 역전이 되고 하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환율이 뭐 1,3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환율을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뭐 아까 원유 가격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이제 네네. 우리 양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환율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쩜 이게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매일에 바뀌는 환율을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게 곤두박질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상대적으로 잘 잡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환율은 완만하게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그래도 원화가 조금 가치가 조금씩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환율이 조금씩 원달러 낮아질 수 환율의 기준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환율 얘기할 때는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항상 대미 달러,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맹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결국 저희가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나라, 저희가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환율과 이제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엔화, 그러니까 달러와 엔화 사이가 어떤지 아니면 달러랑 뭐 유로화 사이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지금 환율이 달러 대비 굉장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그렇게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냐 그럼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그렇죠. 거죠. 예. 아니 달러 대비 원화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그렇게 보지만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천천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렌드는 좀 떨어지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 한 달 전쯤 출연했을 때 올 말에 뭐 환율이 뭐 1,300원대 후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후에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조금 적어지지 않았나,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갑네요.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보세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서서히 내려가서 서서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팩터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연착륙을 해주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데 저는 겨울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유럽에 들어가 있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나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올 겨울을 이제 유럽이 잘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정 교수님? 환율은? 일단은 하반기에는 환율 상향의 압력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것은 금리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은의 지금 예측 경로는 이후로는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3번 남아 있잖아요. 예, 이후로는 아마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또 격차가 한번 벌어지고 그다음에 빅 스텝 혹은 빅 스텝 한번 더 한다 그러면 이미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좋아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가 높고 안전한 사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인데 금리가 좋고 안전한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는 뭐 하반기까지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1,400을 뚫고 갈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는 상방 압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이게 1,300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래서 뭐 1,350이 갔다고 해서 이상한 거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란 게 있는데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전하고 금리 많은 주는 자산을 찾는데 미국 자산이 그 조건은 지금 사실 만족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많이 주고 안전한 자산에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은 아마 뭐 1,300원 이상으로 하반기에는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뭐 예측이 뭐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좀 기조가 바뀐다든지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물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차근차근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FOMC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요소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고차방정 시기지만 조금씩 풀어가는 모습들을 전 세계가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허준영 교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